오헨리 단편소설 제목 붉은 추장의 몸값입니다. 1분 작품 감상 포인트입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급격한 자본주의의 팽창과 물질만능주의가 태동하던 미국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 오헨리는 당대 소시민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려낸 단편소설의 거장입니다. 이 소설을 만나기 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수 감상 포인트는 인간이 세운 얄팍한 계획이 삶의 거대한 우연성 앞에서 어떻게 굴절되는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른은 통제력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이며 아이는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견고한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작가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굳어진 인식의 지평을 흔들며 삶의 이면에 숨겨진 페이소스와 유머를 동시에 건네고자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를 도구로 삼으려는 이기적인 욕망이 과연 어떤 형태로 삶의 궤적을 이탈하게 만드는지, 그 과정 속에 담긴 인간 본성의 나약함과 삶의 아이러니를 음미하며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설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았다. 그렇지만 일단 내가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라. 이 유괴 계획이 번뜩 떠오른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빌 드리스콜과 내가 남부 엘라베마주에 가 있을 때였다. 나중에 빌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것은 잠시 귀신에 홀린 듯한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시간이 꽤 흐른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곳에는 얇은 팬케이크처럼 납작한 평지에 있는데도 서밋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는 5월째의 기둥주의로 모여드는 그 어떤 농부들, 못지않게 유순하고 소박한 주민들이 살았다. 빌과 나에게는 둘이 합쳐 $600 정도가 있었는데 일리노이주 서부에서 시유지 개발 계획 사기를 성사시키려면 딱 $2,000가 더 필요했다. 우리는 호텔 입구 계단에서 그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시골 분위기가 남아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마련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게다가 그 밖에 몇몇 이유로도 평상복 차림의 기자들을 보내 이것저것 캐물으며 휘젓고 다니게 하는 신문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보다는 그곳에서 유괴 계획을 실행하는 편이 나을 게 뻔했다. 우리는 서밋 마을이라면 기껏해야 순경 몇 명, 어쩌면 게으른 블러드하운드 몇 마리를 시켜 우리를 추적하거나 주간 농민 재정에 한두 번 비판 기사가 실리는 것 이상의 강력한 조치는 없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괜찮아 보였던 것이다. 우리는 에버니저 도시시라는 지역 유지의 외아들을 희생양으로 골랐다. 아이의 아버지는 착실하고 빈틈없으며 담보대출을 선호하는 대부업자로 꼿꼿한 자세로 단호하게 교회 헌금 접시를 지나쳐 보내거나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꼬마는 10살 먹은 사내아이였는데 얼굴에는 죽은 깨가 도드라지게 박혀있고 머리카락은 기차를 기다릴 때 가판대에서 사보는 잡지 표지 같은 색깔이었다. 빌과 나는 에버니저가 몸값 $2,000쯤은 쉽게 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일단 내가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려보라. 서밋 마을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삼나무로 울창하게 뒤덮인 작은 산이 있었다. 이 산의 뒤편 다소 높은 곳에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그곳에 먹을 것을 보관해 두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저문 다음 우리는 마차를 몰고 도신 영감의 집 앞을 지나갔다. 그 꼬마가 길가에서 맞은편 울타리에 앉아있는 새끼 고양이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다. 어이, 꼬마야, 빌이 말했다. 사탕 한 봉지 받고 신나게 마차도 한번 타보는 게 어떠니? 아이가 대뜸 벽돌 조각을 던져 빌의 눈을 정통으로 맞췄다. 이 대가로 영감에게 $500는 더 치르게 만들고 말겠어. 마차 바퀴 위로 올라서며 빌이 말했다. 아이는 웰터급 흑곰처럼 맹렬하게 싸웠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녀석을 제압해 마차 바닥에 밀어넣은 다음 마차를 몰고 떠났다. 우리는 녀석을 동굴로 데리고 올라갔고 나는 말을 삼나무 숲에 메어 놓았다. 날이 어두워진 후에 나는 마차를 몰고
그것을 빌렸던 4km쯤 떨어진 작은 마을로 갔다가 걸어서 산으로 돌아갔다. 빌은 온 얼굴에 난 긁히고 멍든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동굴 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 뒤편에서 모닥불이 타올랐고 아이는 붉은 머리에 대머리 독수리에 꽁지기 2개를 꽂은 채 끓는 커피 주전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녀석이 막대기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야, 저주받은 흰둥이 놈아. 내 놈이 감히 평원의 공포 자체인 이 붉은 추장의 야영지에 들어오는 것이냐. 녀석은 이제 괜찮아. 빌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정강이에 든 멍 자국을 살피면서 말했다. 우린 지금 인디언 놀이를 하고 있거든. 여기에 대면 버펄로 빌쇼조차 마을 공회당에서 환등기로 보여주는 팔레스타인 풍경같이 보일걸. 나는 모피를 얻으려고 덫을 놓는 사냥꾼 행크 영감인데 지금은 붉은 추장의 포로 신세고 동틀녘이면 머리 가죽이 벗겨질 운명이야. 제로니모시여, 맙소사. 저 녀석이 어찌나 세게 걷어차는지. 정말 그랬다. 그 아이는 인생 최고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동굴에서 야영하는 재미에 자신이 포로라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녀석은 즉시 내게 첩자 뱀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출정을 나간 자기 용사들이 돌아오면 해가 뜰 때 내가 화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저녁을 먹었는데 녀석이 입에 베이컨과 빵, 고기 국물을 잔뜩 밀어넣은 채 떠들기 시작했다. 녀석이 저녁 식사를 하며 주절거린 말들은 대강 다음과 같았다. 이거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전에는 한 번도 야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 애완용 주머니쥐를 길러본 적은 있어. 지난번 생일에 9살이 됐어. 학교 가는 건 정말 싫어. 쥐들이 지미 텔봇의 숙모네 점박이 암탉이 낳은 달걀 16개를 다 먹어치웠어. 이 숲에 진짜 인디언들이 있어? 고기 국물 좀 더 줘. 나무들이 움직여서 바람이 부는 거야? 우리 집에 강아지가 5마리 있었어. 코가 왜 그렇게 빨개? 행크 아저씨?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아. 별은 뜨거워. 토요일에 내가 에드워커를 2번 후려쳤어. 난 여자애들이 싫어. 끈이 없으면 두꺼비를 잡을 수 없어. 황소도 시끄럽게 울까? 오렌지는 왜 둥글어? 이 동굴에 잠잘 침대가 있어. 에이머스 머리는 발가락이 6개나 있어. 앵무새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원숭이나 물고기는 못해. 열둘이 되려면 몇 개나 더 있어야 해. 녀석은 몇 번마다 자신이 성가신 일을 맡은 인디언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고는 막대기 총을 집어든 뒤 동굴 입구까지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증오스러운 흰둥이 정찰병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녀석은 이따금 인디언식 함성을 내질러 더 사냥꾼 행크 영감을 몸서리치게 만들곤 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것이다. 붉은 추장. 내가 꼬마에게 말을 걸었다. 집에 돌아가고 싶어? 에이, 뭐하러? 녀석이 말했다. 집은 하나도 재미없는걸. 난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어. 야영하는 게 좋단 말이야. 날 집에 다시 데려가려는 건 아니겠지. 뱀눈 아저씨? 당장은 아니야. 내가 말했다. 얼마 동안은 여기 이 동굴에서 지낼 거야. 좋았어. 녀석이 말했다. 그거 괜찮은걸. 이제까지 이렇게 재미있는 일은 처음이야. 우리는 1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넓은 담요와 누비 이불을 펼쳐 바닥에 깔고 붉은 추장을 우리 둘 사이에 눕혔다. 녀석이 달아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았다. 녀석이 벌떡 일어나 자기 총을 집어들고는 나와 빌의 귀에 대고 쉿! 이봐! 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우리는 3시간 동안이나 잠들 수 없었다. 작은 나뭇가지가 탁 하고 부러지거나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아이의 상상 속에서는 금방 무법자 무리가 살그머니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마침내 나는 힘겹게 잠이 들었지만 포악한 붉은 머리 해적에게 납치되어
나무에 사슬로 꽁꽁 묶이는 꿈에 시달렸다. 동틀 무렵 나는 빌이 질러대는 끔찍한 비명에 잠에서 깼다. 그것은 남자의 발성기관에서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종류의 고함이나 울부짖음, 외침, 함성,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었다. 여자들이 유령이나 애벌레를 보고 내지르는 것 같은 그저 꼴사납고 소름 끼치고 굴욕적인 비명이었다. 동틀역 동굴에서 건장하고 흉포하며 뚱뚱한 사내가 억제하지 못하고 내지르는 비명을 듣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다. 나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벌떡 일어났다. 붉은 추장이 빌의 가슴팍을 타고 앉아 한 손으로 그의 머리털을 휘감아 쥐고 있었다. 다른 손에는 우리가 베이컨을 자를 때 사용한 날카로운 단검을 들고 있었다. 녀석은 전날 저녁 빌에게 내린 선구대로 빌의 머리 가죽을 벗기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있었다. 나는 꼬마에게서 단검을 빼앗고 녀석을 다시 한번 자리에 눕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빌은 완전히 기가 질려버렸다. 그는 자기 자리에 눕기는 했지만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결코 다시는 눈을 붙이고 자려 하지 않았다. 나는 얼마 동안 깜박깜박 졸았지만 동이 터오자 해가 뜰 때 나를 화형에 처하겠다던 붉은 추장의 말이 떠올랐다. 불안하거나 겁이 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나 앉아서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바위에 등을 기댔다. 뭐하러 이렇게 일찍 일어났나? 샘? 빌이 물었다. 나 말이야? 내가 말했다. 어깨가 좀 아파서 말이야. 일어나 앉아 있으면 어깨가 좀 편해질까 해서 그러지. 자네는 거짓말쟁이야. 빌이 말했다. 자네는 겁이 난 거라고. 자넨 동틀역에 화형당하기로 돼 있었잖아. 녀석이 진짜 그렇게 할까봐 두려웠던 거지. 녀석은 성냥만 찾으면 그렇게 하려고 할걸. 끔찍하지 않아. 샘? 자네 생각에는 저런 꼬마 도깨비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돈을 지불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가? 물론이지. 내가 대답했다. 저런 말썽쟁이야말로 부모들이 애지중지하는 법이라고. 이제 자네하고 추장은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도록 해. 그동안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찰을 좀 할 테니까. 나는 얕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 주변 지역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서민 마을 쪽에서 큰 낫과 쇠스랑으로 무장한 건장한 농부들이 악랄한 유괴범들을 찾아 시골 지역을 뒤지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한 남자가 짙은 갈색 노새를 데리고 쟁기질을 하는 평화로운 풍경뿐이었다. 개울바닥을 훑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넋이 나간 부모에게 아무 소식도 없다는 기별을 전하러 사방으로 급히 돌아다니는 심부름꾼도 전혀 없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엘라베마주 서민 마을 인근의 외양에 깊이 배어있는 나른한 졸음에 빠진 목가적 분위기뿐이었다. 아마 늑대들이 우리에서 부드러운 새끼양을 물어갔다는 사실이 아직 발각되지 않았나 보군. 신이시여, 늑대들을 도우소서.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아침을 먹으러 산을 내려갔다. 내가 동굴에 이르렀을 때 빌은 동굴 한쪽 벽에 등을 붙인 채 거칠게 숨을 시근거리고 있었고 아이는 야자열매 반만한 바윗돌을 그에게 내던지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저 녀석이 시뻘겋게 단 삶은 감자를 내 등에 집어넣었어. 빌이 설명했다. 그러더니 그걸 발로 으깼다고. 그래서 내가 녀석의 귀싸대기를 때렸지. 자네 총 있어. 샘? 나는 아이에게서 돌을 빼앗고 둘의 싸움을 일시적이나마 진정시켰다. 복수하고 말겠어. 꼬마가 빌에게 말했다. 붉은 추장을 때리고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 조심하는 게 좋을걸. 아침 식사 후 꼬마는 주머니에서 끈으로 둘둘만 가죽 조각을 꺼내더니 끈을 풀면서 동굴 밖으로 나갔다. 저 녀석 이번엔 무슨 일이지? 빌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도망치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샘.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말했다. 저 녀석은 집에 있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몸값에 대해서는 뭔가 계획을 마련해야겠어. 저 녀석이 실종됐다고 서밋에서 별다른 소동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저 녀석이 사라진 걸 아직 모를 수도 있어. 식구들은 녀석이 제인 숙모댁이나 다른 이웃집에서 하룻밤 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어쨌든 오늘은 녀석이 없어진 걸 알게 되겠지. 우리는 오늘 밤 저 녀석 아버지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2,000를 요구하는 전가를 보내야 해. 바로 그때 우리는 다윗이 전사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질렀을 법한 인디언식 함성을 들었다. 붉은 추장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바로 돌팔매 끈이었고 녀석은 그것을 자기 머리 위에서 빙빙 돌리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쿵하는 육중한 소리와 동시에 비리내는 한숨 소리 같은 것이 들렸는데 안장을 벗길 때 말이 내는 소리와 비슷했다. 달걀만한 검은 돌멩이가 빌의 왼쪽 귀 바로 뒤쪽에 맞았던 것이다.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빌은 설거지를 하려고 모닥불에 얹어 끓이던 뜨거운 물이 담긴 프라이팬 위로 철퍼덕 쓰러져 버렸다. 나는 그를 끌어내서 30분 동안이나 그의 머리에 찬물을 부어주었다. 이윽고 빌이 일어나 앉아서 자기 귀 뒤를 만져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샘,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군지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말했다. 금방 정신이 들 거야. 헤롯 왕이야. 그가 말했다. 나만 혼자 여기 남겨두고 가버리진 않을 거지. 그렇지. 샘. 나는 밖으로 나가서 아이를 붙잡아 녀석의 죽은 깨들이 덜컥덜컥 소리를 낼 정도로 힘껏 흔들었다. 얌전하게 굴지 않으면 내 녀석을 당장 집으로 데려다 줄 테다. 내가 말했다. 자,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냥 장난 좀 친 건데 녀석이 시무룩해져서 말했다. 행크 아저씨를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런데 행크 아저씨가 왜 나를 때린 거야? 얌전히 있을게. 뱀눈 아저씨. 날 집에 보내지만 않으면. 그리고 오늘은 비밀 정찰병 놀이를 하게 해주면 말이야. 난 그 놀이가 뭔지도 몰라. 내가 말했다. 그건 너랑 빌 아저씨가 결정할 일이야. 빌 아저씨가 오늘 내 놀이 친구란다. 나는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가봐야 해. 자, 이제 들어가서 아저씨랑 화해해라. 아저씨한테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안 그러면 당장 집으로 보내버릴 거니까. 나는 녀석과 빌을 악수시키고 나서 빌을 한쪽으로 데려갔고 동굴에서 4km 정도 떨어진 포플러그로브라는 작은 마을에 가서 서밋 마을이 이 유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힘닿는 데까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그날로 도신 영감에게 단호한 편지를 보내 몸값을 요구하고 지불 방법을 지시해주는 편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자네도 알지, 샘. 빌이 말했다. 나는 지진이나 불이나 홍수가 나도 포커 게임을 할 때도 다이너마이트 폭발이나 경찰 습격이나 열차 강도 때도 태풍이 불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자네 곁을 지켰어. 우리가 저 두 발 달린 폭죽 같은 꼬마 녀석을 유괴하기 전까지 난 한 번도 겁을 먹은 적이 없어. 그런데 저 녀석은 날 미치게 만들어. 나를 저 녀석이랑 둘이 오래 남겨두지는 않을 거지. 그렇지, 샘? 오후쯤이면 돌아올 거야. 내가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재미있게 해주면서 얌전히 있게 만들어. 이제 도신 영감에게 보낼 편지를 쓰자. 빌과 내가 종이와 연필을 가져다 편지를 쓰느라 애쓰는 동안 붉은 추장은 담요로 몸을 둘둘만 채 뽐내듯이 왔다 갔다 하며 동굴 입구를 감시했다. 빌이 몸값을 $2,000가 아니라 $1,500로 하자고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애원했다. 내가 부모의 사랑이라는 그 유명한 도덕적 관점을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랑 거래를 하는 건데 죽은 깨가 난 살쾡이 같은 20kg짜리 살덩어리 때문에 $2,000를 기꺼이 포기할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봐. 나라면 $1,500에 운을 걸어보겠어. 차액은 내가 부담해도 좋아.
그래서 내가 비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힘을 합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작성했다. 에버니저 도시 씨에게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서밋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두고 있다. 당신이나 그 어떤 능력 있는 형사가 아이를 찾으려 시도한다 해도 헛수고일 것이다. 단언하건대 당신이 아이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이것이다. 우리는 아이를 돌려주는 대신 고액권으로 $1,500를 요구하는 바이다. 답장을 보낼 때와 마찬가지로 아래에 설명해 놓은 것과 같은 장소, 같은 상자 안에 오늘 밤 자정까지 돈을 넣어 놓아라. 이 조건에 동의한다면 오늘 밤 8시 30분에 서면으로 작성한 답장을 심부름꾼 한 명에게 들려보내라. 포플러그로브로 가는 길에 있는 아우리란 시내를 건너면 오른편 밀밭 울타리 가까이에 커다란 나무 세 그루가 100m 정도 간격으로 서 있다. 그중 세 번째 나무 맞은편 울타리 기둥 밑에 두꺼운 판지로 된 작은 상자가 있을 것이다. 심부름꾼은 그 상자에 답장을 넣는 즉시 서밋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떤 속임수를 쓰려고 한다거나 위에 언급한 우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들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요구한 대로 돈을 지불한다면 아이는 3시간 내에 무사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조건은 최후 통첩이며 만약 이 조건에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연락은 없을 것이다. 흉악한 두 남자. 나는 편지의 도신 내 주소를 쓰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막 출발하려 할 때 아이가 내게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뱀눈 아저씨, 아저씨가 없는 동안 비밀 정찰병 놀이 해도 된다고 그랬지? 그럼 해도 되지. 내가 말했다. 빌 아저씨가 너랑 놀아줄 거야. 그런데 대체 그게 어떤 놀이니? 내가 비밀 정찰병이야. 붉은 추장이 말했다. 개척민들에게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해주기 위해 말을 타고 마을 울타리까지 달려가야 해. 인디언 역할은 이제 실증 났어. 나는 비밀 정찰병이 되고 싶어. 알았어. 내가 말했다. 내가 듣기에는 별 문제 없을 것 같구나. 빌 아저씨가 네가 그 성가신 야만인들을 물리치는 걸 도와줄 거야.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지? 빌이 꼬마를 의심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며 물었다. 아저씨는 말이야. 비밀 정찰병이 말했다. 손이랑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도 없이 내가 뭘 타고 울타리까지 갈 수 있겠어? 계속 녀석의 관심을 끄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말했다. 우리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때까지 말이지. 긴장 풀라고. 빌이 네 발로 엎드렸고 그의 눈에는 덫에 걸린 토끼 같은 표정이 서렸다. 울타리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니? 꼬마야?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150km야. 비밀 정찰병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제 시간에 거기 도착하려면 서둘러야 해. 가자. 비밀 정찰병이 빌의 등에 펄쩍 올라타더니 발뒤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찼다. 제발 부탁이야. 빌이 말했다. 되도록 빨리 돌아와줘. 샘, 몸값을 $1,000 넘게 요구하지 말 걸 그랬어. 야, 그만 차. 안 그러면 일어나서 네 녀석을 마구 패줄 거야. 나는 걸어서 포플러그로브 마을까지 간 뒤 우체국 겸 가게에 빈둥거리고 앉아서 물건을 거래하러 온 시골뜨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수염이 텁수룩한 남자가 에버니저 도신 영감의 아들이 길을 잃거나 유괴를 당하거나 해서 서밋 마을이 홀딱 뒤집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알고 싶은 바였다. 나는 담배를 조금 사고 태연하게 동북콩 값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편지를 슬쩍 우체통에 넣고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우체국장이 우편 배달부가 서밋으로 가는 우편물을 가지러 1시간 내로 들를 것이라고 했다.
동굴로 돌아가 보니 빌과 꼬마가 보이지 않았다. 동굴 근처를 뒤져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요들송도 한두 곡 불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이끼 낀 비탈에 앉아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기를 기다렸다. 30분쯤 지나자 덤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빌이 비틀거리며 동굴 앞에 있는 작은 빈터에 나타났다. 그 뒤에서 꼬마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정찰병처럼 살금살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빌이 멈춰서더니 모자를 벗고 붉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꼬마가 그의 3미터 정도 뒤에 멈춰 섰다. 샘, 빌이 말했다. 자네가 나를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남자다운 면도 있고 내 한 몸 지킬 줄도 아는 어엿한 성인이지만 자부심이고 우월감이고 다 소용없을 때가 있는 법이야. 아이는 가버렸어. 내가 집으로 보내버렸지. 다 끝났어. 빌이 계속 짓거렸다. 옛날에는 자기들이 누리는 엄청난 부당 이득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순교자들이 있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가 겪은 것 같은 초자연적 고문을 당해본 적이 없을 거야. 나도 우리가 합의한 약탈 실행 규칙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애썼지만 결국 한계가 왔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난 녀석을 태우고 달렸어. 빌이 말했다. 울타리까지 1cm도 빠짐없이 꼬박 150km를 말일세. 그러고 나서 개척민들이 구출되자 나한테 귀리를 준다더군. 귀리 대신 모래를 줬는데 입에 맞을 리가 없지. 그러고 나서는 1시간 동안이나 어째서 구멍 속에 아무것도 없는지, 길이 어떻게 양방향으로 나 있는지, 풀은 왜 초록색인지 따위를 녀석에게 설명해줘야 했어. 정말이지. 샘,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야. 난 녀석의 옷깃을 틀어쥐고 산 아래로 끌고 갔어. 가는 내내 녀석이 내 정강이를 마구 걷어차서 온통 검푸르게 멍이 들었고 엄지손가락이랑 손도 두세 차례 물어서 소독을 해야 할 판이야. 그렇지만 녀석은 이제 가버렸어. 집으로 갔다고. 빌이 말을 이었다. 내가 녀석에게 서밋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는 한 방에 3미터는 서밋에 가까워질 정도로 시원하게 걷어차서 보내버렸어. 몸값을 받아낼 기회를 놓치게 만든 건 미안해. 하지만 그렇게 하거나 이 빌 드리스콜이 정신병원에 가거나 둘 중 하나였단 말이야. 빌은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장밋빛으로 달아오른 그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온과 점차 커지는 만족이 서려 있었다. 빌, 내가 말했다. 자네 집안에 혹시 심장병 내력은 없겠지. 그렇지? 없어. 빌이 말했다. 말라리아랑 우발적 사고 말고 만성질환은 전혀 없지. 왜? 그럼 뒤로 좀 돌아서 봐. 내가 말했다. 자네 뒤를 한번 보라고. 빌은 돌아서서 아이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풀과 작은 나뭇가지를 마구잡이로 잡아뜯기 시작했다. 나는 빌의 정신 상태가 걱정스러웠다. 1시간쯤 지나서 나는 그에게 곧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될 테고 도식 영감이 우리 제안에 동의하면 몸값을 받아서 자정에는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빌도 기운을 내고 꼬마에게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어 보인 다음 몸이 나아지는 대로 러일 전쟁 놀이에서 러시아 병사 역할을 맡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었다. 내게는 붙잡힐 위험 없이 몸값을 받아낼 묘안이 있었는데 상대가 전문적인 유괴범들마저 깜빡 속아 넘어갈 만한 계략을 쓴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터였다. 처음에는 답장,
나중에는 돈가지 아래에 놓아두기로 돼 있는 나무는 도로 울타리 가까이에 있는 데다 사방은 넓고 텅 빈 들판이었다. 만약 경찰들이 누가 편지를 가지러 오는지 지켜보려 한다면 들판을 가로질러 오거나 도로로 오는 사람을 멀리서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다. 나는 8시 30분에 그 나무 위쪽에 청개구리처럼 잘 숨어서 심부름꾼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확히 제 시간에 어중간한 나이에 사내 녀석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따라 올라와 울타리 기둥 밑동에 있는 판지 상자를 찾아 거기에 접은 종이 한 장을 찔러 넣더니 다시 서밋 쪽으로 페달을 밟으며 돌아갔다. 나는 1시간쯤 기다리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무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편지를 확보한 다음 울타리를 따라 살금살금 걸어서 숲까지 갔다. 그리고 다시 30분이 걸려서 동굴로 돌아갔다. 나는 편지를 펼친 다음 랜턴 가까이 다가가 빌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것은 알아보기 어려운 필체로 씌어 있었는데 요점은 이런 것이었다. 휴학한 두 남자분께 두 신사 양반. 오늘 우편으로 내 아들을 돌려주는 대가로 당신들이 요구하는 몸값이 적힌 편지를 받아보았소. 내 생각에는 당신들의 요구가 조금 과한 것 같더군.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당신들에게 역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소. 내 생각으로는 두 분이 받아들일 거라 믿소만. 당신들이 조니를 집으로 데려와 내게 현금으로 $250를 지불한다면 내 기꺼이 아이를 당신들에게서 떼어놓는데 동의하겠소. 그런데 밤에 오는 게 좋을 거요. 왜냐하면 이웃 사람들은 아직 그 아이가 길을 잃었다고 믿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는 나도 책임질 수 없으니 마리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에버니저 도싯. 펜젠스의 해적 같은 놈. 내가 말했다. 정말이지 뻔뻔스럽기가. 하지만 비를 힐끗 보고는 멈칫하며 입을 다물게 되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일찍이 말 못하는 사람이나 말할 줄 아는 짐승 같은 놈의 얼굴에서 보지 못한 간절한 눈빛이 서려 있었다. 샘. 그가 말했다. 그래도 $250면 괜찮지 않아? 우리도 그 정도 돈은 있잖아. 이 꼬마 녀석이랑 하룻밤만 더 지내면 나는 정신병원에 가게 될 거야. 도시는 타고난 신사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관대한 제안을 하는 걸 보니 씀씀이도 정말 후한분인 것 같아. 이런 기회를 흘려보내지는 않을 거지. 그렇지. 사실대로 말하면 말이야. 빌, 내가 말했다. 이 어린 새끼 양이 내 신경도 계속 건드렸어. 녀석을 집으로 데려다주고 몸값을 지불한 다음 여기서 빠져나가자고. 우리는 그날 밤 녀석을 집으로 데려갔다. 아버지가 녀석을 위해 은으로 장식한 총과 목하신 한 켤레를 사두었고 이튿날에는 우리와 함께 곰 사냥을 하러 갈 것이라고 꿰은 다음에야 간신히 데려갈 수 있었다. 우리가 에버니저의 현관문을 두드린 것은 정각 12시였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가 나무 아래 상자에서 $1,500를 끄집어냈어야 할 바로 그 시각에 빌이 $250를 세어 도시 씨의 손에 건네주었다. 꼬마는 우리가 자기를 집에 남겨두고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자 증기 오르간 같은 소리로 악을 쓰기 시작하더니 빌의 다리에 거머리처럼 꽉 달라붙었다. 녀석의 아버지가 구멍이 잔뜩 뚫린 반창고를 떼듯 천천히 아이를 떼어냈다. 아이를 얼마나 붙들고 있을 수 있나요? 빌이 물었다. 나도 예전처럼 힘이 세지는 않다오. 도신 영감이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 10분은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거요. 충분해요. 빌이 말했다. 저는 10분이면 중부와 남부, 중서부의 여러 주들을 지나 캐나다 국경까지 잽싸게 달려갈 수 있어요. 날은 캄캄했고 빌은 뚱뚱한 데다 달리기 실력도 나와 비슷했지만 나는 서밋에서 좋기 2km는 벗어나고 나서야 빌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인문학적 고찰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은 문학과 철학이 오랫동안 탐구해온 가장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오헨리의 단편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어설픈 유괴범들이 겪는 우스꽝스러운 소동극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심층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근대 문명과 자본주의적 인간관계, 그리고 날 것 그대로의 원초적 생명력이 충돌하는 거대한 인문학적 담론의 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목적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인간의 오만함이 어떻게 스스로를 오가매는 파멸의 덫이 되는지를 통렬하면서도 따뜻한 해악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어른들의 세계가 사회화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의 야생성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붕괴하는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충돌을 넘어 규격화된 문명사회와 통제 불가능한 자연상태의 대립이라는 거시적인 인문학적 은유로 확장됩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미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팽창으로 인해 물질 만능주의가 싹트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교환 가치로 환산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도덕적 윤리마저 계산기의 숫자처럼 취급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소설 속 두 주인공, 샘과 빌은 바로 이러한 근대적 합리성과 타산성으로 무장한 전형적인 문명인들을 대변합니다. 그들은 $2,000라는 구체적인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한 아이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괴라는 범죄를 모의합니다. 이들의 계획은 철저히 사회학적 통념과 수요 공급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의 부유한 대부업자는 당연히 자신의 핏줄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가질 것이며 따라서 $2,000라는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라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에는 가장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변수가 없는 하나의 정적인 사물, 즉 완벽하게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수동적 객체로 치환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 소설의 가장 빛나는 성취는 인간을 도구화하려는 근대적 주체의 폭력성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철저한 권력의 역전 현상을 통해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두 납치범이 아이를 억압하기 위해 선택한 산속의 동굴은 원래 문명의 질서에서 벗어난 은폐와 고립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자신들이 물리적 우위를 점한 지배자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납치한 10살짜리 소년 조니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의 위계와 사회적 규범을 단숨에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폭발적인 에너지의 화신이었습니다. 소년에게 납치라는 끔찍한 범죄 상황은 공포와 억압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지루한 학교와 가정의 규율로부터 완벽하게 탈출하여 자신의 본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해방의 축제로 다가옵니다. 소년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협박, 몸값, 거래와 같은 자본주의적 언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만의 신화적 상상력으로 빚어낸 인디언 놀이의 세계관 속으로 납치범들을 강제로 편입시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주창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완벽하게 뒤집히는 희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래 타인의 생명과 자유를 쥐고 흔드는 자가 주인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복종하는 자가 노예가 되는 것이 권력의 기본 속성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죽음이나 폭력에 대한 공포를 전혀 느끼지 않는, 아니 오히려 폭력 자체를 순수한 유희로 즐기는 어린아이가 완벽한 주인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반면 $2,000라는 자본의 획득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어른들은 역설적으로 아이가 휘두르는 무자비한 폭력과 예측 불가능한 관계 앞에서 벌벌 떠는 나약한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물리적 힘과 나이, 그리고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성인 남성들이 인디언 추장이라는 가상의 권력을 부여받은
조그만 꼬마 앞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네 발로 기어다니고 모래를 씹어먹는 굴욕적인 장면은 뼈아픈 인문학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타인을 억압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권력의 속성이 결국에는 억압하는 자 스스로를 가장 끔찍한 감옥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진리를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 텍스트는 어린아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낭만적이고 자기적인 환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흔히 문명사회에서 어린이는 순수하고 연약하며 어른들의 보호와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미완성의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가 말한 고귀한 야만인의 왜곡된 형태처럼 이 소설 속의 소녀는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야생성 그 자체로 등장합니다. 소년에게는 사회화된 인간이 응당 가져야 할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예의, 물리적 고통에 대한 공감이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를 사람의 등에 집어넣거나 돌팔매질로 어른을 기절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도덕적 죄책감도 동반하지 않는 순백의 폭력입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에 잠재된 원초적이고 파괴적인 본능이 문명이라는 이름의 억압 기제를 벗어던졌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으로 폭발하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메타포입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억눌러온 파괴적 욕망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투명하게 반사하는 거울이며 그 거울 앞에 선 어른들은 자신들의 허위의식과 나약함을 마주하고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교환 가치의 허구성과 가족이라는 제도의 어두운 이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에버니저 도시시라는 대부업자 아버지는 납치된 자식을 되찾기 위해 눈물을 흘리는 보편적인 부성애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아들의 흉포한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납치범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무서운 통찰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가 납치범들에게 요구하는 $250의 역제한은 인간의 숭고한 감정인 가족에마저 철저한 계산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극단적인 타산성의 발현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가 이익과 손해라는 경제적 잣대로 평가되는 현대사회의 비정함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 돈을 벌려던 납치범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냉혹한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아버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결국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판 위에서 서로의 패를 겨루는 동업자일 뿐이며 그 숨막히는 거래의 사슬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존재는 돈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어린 소년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매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기획이 삶의 우연성 앞에서 어떻게 패배하는가를 지켜보는 것은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치밀한 계획표대로 세상이 움직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오만한 이성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사상가 바흐친이 말한 카니발, 즉 기존의 억압적인 질서가 전복되고 조롱당하는 해방의 축제가 동굴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면서 일상의 모든 규범은 무효화됩니다. 폭력을 독점하려 했던 자들은 철저히 유린당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버지는 우위를 점하며 구출되어야 할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이 모든 모순적이고 기만적인 상황들은 인간이 아무리 치밀하게 이성의 탑을 쌓아 올린다 해도 삶이라는 거대하고 혼돈스러운 바다 위에서는 그저 방향을 잃은 조각배에 불과하다는 실존적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결국 이 소설의 위대함은 인간 군상의 어리석음을 차가운 비판의 칼날로 베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실패와 좌절의 과정 속에 담긴 인간적인 페이소스를 따뜻하게 끌어안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납치범들이 아이를 떼어놓기 위해 자신들의 피 같은 돈을 지불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결말은 폭소와 함께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덧없음을 곱씹게 만듭니다. 타인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명확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 헨리는 붉은 추장이라는 길들여지지 않는 자연을 통해 문명의 이기로 무장하고 자본의 논리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날카로운 인문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타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매개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신봉하는 이성과 통제력은 얼마나 부질없는 신기루에 불과한가? 이 짧은 소동극은 그 어떤 묵직한 철학서보다도 더 깊숙이 타자를 대상화하려는 인간 본연의 폭력성과 그로 인한 필연적인 파멸을 경고하며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숙고하게 만드는 영원한 고전으로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고찰입니다. 오 헨리의 붉은 추장의 몸값은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가 극도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매우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4명의 주요 인물, 즉 화자 샘, 빌 드리스콜, 유괴된 아이, 붉은 추장,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 에버니저 도싯은 각기 상이한 심리적 역동을 보여주며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역전과 심리적 붕괴의 과정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융의 분석심리학, 그리고 현대 발달 심리학의 시선을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작품의 심리학적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통제의 환상과 그 붕괴입니다. 샘과 빌은 유괴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들이 상황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을 선정하며 은신처를 마련하고 몸값의 액수까지 계산합니다. 이러한 치밀한 계획 수립 과정은 자아 에고의 합리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프로이트의 구조 모델에 따르면 자아는 현실 원칙에 따라 작동하며 본능적 욕구 이드와 도덕적 규범, 초자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샘과 빌의 계획은 바로 이 자아의 합리성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합리성의 근거가 되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데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당연히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며 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되찾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가정은 정상적 가족관계에 대한 보편적 기대에 기반한 것이지만 이 작품의 세계에서 그 기대는 철저히 배반당합니다. 빌 드리스콜의 심리적 변화 과정은 이 작품에서 가장 극적이고 풍부한 분석 대상입니다. 빌은 작품 초반에 지진이나 불이나 홍수가 나도 포커 게임을 할 때도 다이너마이트 폭발이나 경찰 습격이나 열차 강도 때도 태풍이 불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샘의 곁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인물입니다. 이는 빌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인하고 대담한 남성,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않는 용감한 인물로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로이트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것은 빌의 이상적 자아, 즉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이상화된 자기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10살짜리 아이와의 대면은 이 이상적 자아를 산산이 부수어버립니다. 빌의 심리적 붕괴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체적 공격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이는 빌의 눈에 벽돌 조각을 맞히고 정강이를 걷어차며 삶은 감자를 등에 넣고 돌팔매로 귀 뒤를 가격합니다. 빌은 건장하고 흉포하며 뚱뚱한 사내로 묘사되는 인물로서 객관적인 물리적 힘에서 10살짜리 아이에게 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빌이 아이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심리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때리거나 강하게 제압하면 몸값 협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현실적 제약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아이의 공격이 빌이 구축해온 심리적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빌의 방어 기제는 성인 세계의 위험, 즉 범죄, 자연재해, 법적 처벌 등에 대응하도록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공격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빌의 기존 대응 체계로는 처리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위협입니다. 이것은 방어기제의 부적응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면 박탈과 공포의 내면화입니다. 첫 번째 밤, 아이는 끊임없이 깨어 있으면서 쉿 이발을 반복하고, 빌은 새벽녘에 아이가 실제로 자신의 머리 가죽을 벗기려 시도하는 것에 비명을 지릅니다. 이 비명은 남자의 발성기관에서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닌, 여자들이 유령이나 애벌레를 보고 내지르는 것 같은 꼴사납고 소름 끼치고 굴욕적인 비명으로 묘사됩니다. 이 장면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빌의 비명은 그가 구축해온 남성적 정체성의 균열을 나타냅니다.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잠재해 있던 원초적 공포, 즉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이 아이라는 예상치 못한 촉매를 통해 폭발한 것입니다.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이것은 억압된 것의 회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이 평생에 걸쳐 억압해온 취약함과 무력감이라는 감정이 아이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앞에서 억압의 장벽을 뚫고 의식의 표면으로 분출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퇴행입니다. 빌은 점차 자신의 성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아이의 놀이 세계에 종속되어 갑니다. 그는 인디언 놀이에서 포로가 되고 비밀 정찰병 놀이에서는 말이 됩니다. 네 발로 엎드려 아이를 태우고 기어다니는 빌의 모습은 상징적 차원에서 완전한 퇴행을 보여줍니다. 성인으로서의 존엄과 자율성을 포기하고 아이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 상황에서 빌의 눈에는 덫에 걸린 토끼 같은 표정이 서립니다. 이것은 학습된 무력감의 전형적인 양상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공격과 요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빌은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결국 수동적으로 상황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퇴행합니다. 네 번째이자 최종 단계는 항복과 자발적 철수입니다. 빌이 결국 아이를 산 아래로 데려가 집으로 돌려보내는 행위는 그의 합리적 자아가 완전히 붕괴한 이후 생존 본능이 작동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옛날에는 자기들이 누리는 엄청난 부당이득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가 겪은 것 같은 초자연적 고문을 당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발언은 빌이 자신의 항복을 합리화하려는 방어기제, 즉 합리화의 전형적인 작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아이를 돌려보낸 후 빌의 얼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온과 점차 커지는 만족이 서리는 것은 그에게 아이의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 심리적 압박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이제 아이, 즉 붉은 추장의 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0살짜리 이 사내 아이는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에 따르면 잠복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아동은 성적 에너지가 사회적 활동과 지적 호기심으로 승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잠복기의 전형적 양상보다는 오히려 이드의 에너지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방출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아이의 끊임없는 질문 공세, 통제 불능의 신체적 활동, 공격적 행동, 타인에 대한 지배 욕구 등은 이드의 쾌락 원칙이 거의 순수한 형태로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아이가 유괴라는 상황을 전혀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이가 낯선 사람에게 끌려가 낯선 장소에 갇히는 것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유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오히려 인생 최고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아이의 가정 환경이 그에게 충분한 자극과 만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버니저 도싯은 착실하고 빈틈없으며 담보대출을 선호하는 대부업자로 꼿꼿한 자세로 단호하게 교회 헌금 접시를 지나쳐 보내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엄격하고 인색한 성격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메마른 환경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집은 하나도 재미없는 걸, 난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아이의 투정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라는 사회화의 두 축이 모두 이 아이에게 억압적이고 불만족스러운 환경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괴 상황은 역설적으로 이 아이에게 가정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해방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아이는 트릭스터 원형의 전형적인 구현체로 볼 수 있습니다. 트릭스터는 질서를 교란하고 경계를 위반하며 기존의 위계를 전복시키는 원형적 존재입니다. 아이는 유괴범과 인질이라는 기존의 역할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성인과 아동 사이의 권력 위계를 전복시키며 자신만의 규칙과 서사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합니다. 융에 따르면 트릭스터 원형은 의식의 경직된 구조에 균열을 내어 무의식의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아이가 빌의 견고한 남성적 자아상을 산산이 부수는 과정은 바로 트릭스터 원형이 수행하는 이러한 심리적 기능의 서사적 형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자인 샘의 심리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샘은 빌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착하고 이성적인 인물로 그려지지만 그의 심리 역시 상당한 긴장과 동요를 겪고 있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자신을 화형에 처하겠다는 선고를 떠올리며 잠에서 깨어나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장면에서 샘은 불안하거나 겁이 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빌은 즉시 자네는 거짓말쟁이야. 자네는 겁이 난 거라고 간파합니다. 이것은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의 전형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프로이트는 부정을 통해 무의식적 내용물이 의식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설명한 바 있으며 샘이 자신의 공포를 부정하는 것은 그의 합리적 자아가 위협받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다만 샘은 빌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그는 유머와 지적 합리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통제감을 유지하려 하며 이것이 그가 빌보다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심리적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샘 역시 이 어린 새끼 양이 내 신경도 계속 건드렸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심리적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에버니저 도시새 심리는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지만 그의 답장 편지와 최종 장면에서의 행동을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도싯은 유괴범의 편지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역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고도로 발달된 합리적 자아의 작동을 보여주는 동시에 감정의 억압 또는 분리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나 걱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으며 순전히 경제적 논리로 상황에 접근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감정의 부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극도로 강력한 감정 통제의 결과인지는 작품 속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아이를 되찾은 후 은으로 장식한 총과 목화신을 사두었다는 서술은 도싯이 아이에 대한 애정을 행동으로는 표현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만 그의 애정 표현 방식이 물질적이고 간접적이라는 점은 그의 정서적 표현 능력의 제한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심리학적 현상은 이른바 역스톡홀름 증후군이라 불릴 수 있는 역동입니다. 전형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에서는 인질이 납치범에게 심리적으로 동일시하고 애착을 느끼게 되지만 이 작품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납치범인 비리 인질인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압도당하고 종국에는 아이를 자발적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생존을 도모합니다. 동시에 인질인 아이는 자신의 납치범들에게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를 즐기며 헤어지기를 거부합니다. 아이가 빌의 다리에 거머리처럼 꽉 달라붙는 마지막 장면은 유괴범과 인질 사이에 형성된 이 비정상적이면서도 기묘하게 진실된 애착관계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결말에서 빌이 보여주는 행동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이를 도시색에 넘기고 나서 빌은 10분이면 중부와 남부, 중서부의 여러 주들을 지나 캐나다 국경까지 잽싸게 달려갈 수 있다고 말하며
실제로 뚱뚱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속도로 도주합니다. 이것은 투쟁 도피 반응의 극적인 발현입니다. 아이의 존재로부터 물리적으로 최대한 먼 거리를 확보하려는 빌의 본능적 반응은 그가 아이를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10살짜리 아이에 의해 성인 남성의 심리가 얼마나 깊이 파괴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샘이 2km나 벗어나서야 빌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는 마지막 문장은 빌의 공포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온몸의 아드레날린을 방출시키는 실존적 차원의 공포였음을 유머러스하면서도 강렬하게 각인시킵니다. 결국 이 작품은 인간의 심리적 강인함이 예측 불가능한 상대, 특히 사회적 규범과 예의라는 틀에 구속되지 않는 순수한 에너지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탁월한 심리학적 사례 연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적 고찰입니다. 오 헨리의 붉은 추장의 몸값은 유쾌한 유머의 외피 아래 놀라울 만큼 깊은 철학적 사유의 지층을 품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기저에는 자유와 구속의 변증법, 가치의 본질과 상대성,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회의, 그리고 세계와 타자에 대한 인식의 한계라는 철학적 주제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형이상학, 윤리학, 실존주의, 인식론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은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유로 선고받은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자유의 문제는 극히 역설적인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샘과 빌은 자유로운 존재이고 아이는 포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 관계는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아이는 동굴에 갇혀 있으면서도 완벽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놀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신만의 이름과 정체성을 창조하며 두 성인의 행동을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합니다. 반면 샘과 빌은 물리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이에게 완전히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돌보아야 하고 아이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아이의 폭력에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단순히 물리적 구속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태도와 관련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노예의 신분이면서도 내면의 자유를 역설했듯이 진정한 자유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유괴라는 상황을 모험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고 유괴범들은 자신들이 만든 계획에 스스로 속박됨으로써 자유를 상실합니다. 이 역설은 더 나아가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역전될 수밖에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주인은 노예의 노동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자립성을 상실하고 노예는 노동을 통해 세계를 변형시키면서 오히려 자기의식을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유괴범과 인질의 관계는 이 변증법적 역전의 희극적 변주입니다. 샘과 빌은 아이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주인의 위치에서 출발하지만 아이를 돌보고 감시하고 그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점차 아이에게 종속됩니다. 반면 아이는 노예의 위치에서 출발하지만 자신의 놀이와 상상력이라는 창조적 활동을 통해 상황을 재정의하고 두 성인을 자신의 세계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배자가 됩니다. 유괴범이 인질에게 돈을 지불하고 도망치는 결말은 이 변증법적 역전이 완성되는 순간이며 이를 통해 오 헨리는 권력과 지배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하는 관계적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또한 가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요괴라는 범죄의 전제는 인질의 생명이 피해자 가족에게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며, 이 가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몸값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아이의 가치는 관점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유괴범의 관점에서 아이는 처음에 $1,500의 자산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50를 지불해야 처분할 수 있는 부채가 되어버립니다. 아이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이는 되돌려받을 가치가 있되 상대방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아이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은 위대한 인디언 추장이며 모험의 주인공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존재에 대해 전혀 다른 가치 평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치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과 맥락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가치 상대주의의 철학적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작품은 단순한 가치 상대주의를 넘어서 인간의 존재 자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려는 시도의 근본적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정언명령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유괴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수단화하는 행위입니다. 인질의 생명을 금전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러한 수단화의 시도가 처절하게 실패하는 과정입니다. 아이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유괴범들을 자신의 놀이를 위한 도구로 전환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칸트의 정언명령이 단순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 특성에 기반한 것임을 희극적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